그 영어로 마더레이터의 책임은 이제 불을 좀 끈다 하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두 분 장관님이 이제 불을 좀 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선 이제 조금 이 저희들이 디베이트를 인터랙티브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감초격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걸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선 저 패널들에게 말씀을 돌리기 전에 사회자로서 조금 그걸 하자면 이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오이사 제재를 좀 풀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마음속에 저항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96년에 동해 잠수함 사건이 났을 때 유엔에서 어떤 결의를 안보리에서 그걸 했는가 하면 의장성명으로 지금 if my memory is correct, 양자 간의 자제와 뭐 앞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누가 누구를 한 건지도 불명하고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라. 도대체 이건 뭐 한국민에게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상하는 걸 했는데 그 때문에 당시 우리 김영삼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과격한 반응을 많이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여러 가지 몇 번의 협상 끝에 결국은 사과로 보여지는 그런 걸 하나 받아냈습니다. 그게 아마 그해 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천안함 같은 그런 걸 해놓고 아무런 그거 없이 다시 또 아까 말씀 제가 이 레드라인을 수없이 북한이 넘나들게 해줬는데 또 다른 레드라인을 또 넘는 걸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조금 우선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럼 그런 그 저항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당장 제가 우선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이 마더레이터를 맡는다고 해서 이 교수님 책을 내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이제 구체적인 대안에 보면은 거의 육자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자회담을 완전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육자회담을 이제 당분간 막아놓기 위해서 그 스트래티직 그 탈러런스라는 개념이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또 미국 행정부 입장을 너무 또 좀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적당한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질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들 오늘 토론자로서는 이제 현인택 장관님을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 행정부의 이제 통일원 장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수위원이나 그 또 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전 정부의 그 통일 정책을 이렇게 사실상 아키텍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정치학 교수로 계시는데 오늘 우리 우선 현 장관님부터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오래간만에 사실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또 박인국 사무총장님, 대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 우리 신기욱 교수님은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하고 우리 이종석 장관님, 박인국 대사님이 거명하시면서 불을 좀 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는데 뭐 저부터 불을 붙이지는 뭐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제가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좀 안 나왔으면 하고 저는 바랐습니다만은 또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얘기가 또 된 점도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이사 조치를 발표한 또 장본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박인국 대사님이 또 서두에 또 이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잠깐 그 말씀만 일단 하나 먼저 드리고 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 이제 한 지가 거의 5년이 돼갑니다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간에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나 또 뭐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천안함 북침에 대한 대북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이에 대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무슨 사과, 반성,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조그만 진정성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만 슬며시 이것을 유야무야시킨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는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 그런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그 미래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북침과 같은 사태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가면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나중에 또 이에 대해서 뭐 토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 정도 입장을 밝히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기욱 교수님 발표 중에 여러 가지 아주 오늘 참 건설적이고 또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어서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다소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 두 가지 점, 그 이 기본적인 라인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어쨌든 이제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 이것들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데이비 스트롭 우리 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같은 공감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나빠졌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 특히 그 북핵 문제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정권이 병진 노선을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공유해가면서 더욱 핵을 공고히 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핵무기의 어떤 개발 수준도 지금 상당 부분 이르렀다. 이것이 지금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는 여러 가지 대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최우선적이고 시급히 다뤄야 될 문제다. 이거는 이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다른 북한 문제, 여러 가지 북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등가성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핵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우선 원칙이 앞으로도 견고히 견지되면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저는 단언하건대 앞으로 수년 이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또는 해결해야만 되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이 났을 때 무슨 소방관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초기 진압 시간, 뭐 그러면 골든 타임인가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지나면 그야말로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마치 북핵 문제도 그런 지금 기간에 저는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페이스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노력을 경주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게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위 북핵 해결의 비관론이 점점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라도 들어가자. 뭐 이런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 관리를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북핵을 용인하는 수순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현재 상태에서 이걸 그냥 관리하고자 하는, 듣기는 굉장히 좋으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잠시 시간을 버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이제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협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협상조차도 물론 쉬운 협상은 아닐 것입니다.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아까 우리 신기욱 교수님께서 이 일부의 전문가들도 해커 박사 같은 사람이 특히 그러고 있었고 또 일부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해커 박사 우리 신기욱 교수님께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저도 거명합니다만 다른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도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야 북핵 완전 해결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라도 동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막 그것이 성공한다면 이러한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시간만을 조금 벌어주는 것이지 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국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으로 들어가는 대안이 된다.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으로 봤을 때 이제 뭐 핵국가로 공인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문턱을 지금 막 넘어서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동결을 목표로 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한 그러한 무슨 관리 정책은 저는 매우 소극적이고 결과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수순으로 가는 그런 나쁜 해결책이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미국 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북핵의 폐기를 전제로 하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폐기가 아니라 동결이 된다면 또 이것이 목표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이해에 좀 상충이 옵니다. 미국으로서는 잠시라도 그런 동결을 전제로 한 또 그것이 성공한 북핵 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그야말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핵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있고, 두 번째는 북핵 폐기를 위한 지금 국내외적 조건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북핵 폐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비관론이 지금 점증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아까 제가 마지막 페이스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 어떤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든 것 아니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폐기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길만 있을 뿐 그 사이에 미들그라운드는 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핵 폐기를 시키지 못하면 결국 어떤 순간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은 북핵 핵국가로 남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다 이거죠.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제3의 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그라운드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적으로 핵 용인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당연히 핵 폐기 대안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2, 3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우리 데이비드 스트로프 박사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외적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비핵화 정책을 계속 견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가 2년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선거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 중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조금 그 혼란 상황과 특히 장성택 채용 이후에 좀 상당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시니컬한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또 실리 외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푸시하지 않을 거다. 러시아는 뭐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러시아 관계 아주 최악이죠. 한일 관계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이 대외적 환경, 북핵 폐기를 위한 대외적 환경이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북한도 이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러면 누가 할 거냐? 남한테 맡겨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한국이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남북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잘 말로 달래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런 식으로 북한을 다뤄서는 실제적으로 대화에 나오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보다 우리 주도적으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면서 어쨌든 북핵 폐기를 향한 그런 걸음을 우리가 디딜 수 있어야 결국 이 마지막 남은 이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거다.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한반도의 안보 또 평화는 그야말로 엄청난 우리 이 전기를 맞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기 진압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진짜 위험한 상태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대개 첫 번째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5년 내지 8년 사이에 이제 미니어처라이제이션, 소위 그 핵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2006년에 했으니까 빨랐으면은 한 2, 3년 전에 늦어도 보통 수준이라면 작년에는 이미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 설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벌써 시계는 지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리 대책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연사는 우리 이종석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종석 장관께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통일원 장관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포럼의 지금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세종연구소의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현 장관님이 별로 불을 그렇게 안 지른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관님, 네,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불장난을 하도 심하게 하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제가 불을 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 지르는데 익숙하지를 못하네요. 예, 지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등교육재단 박 대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신기욱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동년배지만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의 에이팍을 운영하면서 정말 한반도 문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객관적인 시각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보려고 해왔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연 내용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강연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를 내놓는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실행해야 할 주체는 뭐 당연히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려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마 다 말씀 안 하셨지만 강연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문 이전에 이미 내신 책에도 그렇고요. 저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최근에 신 교수 그리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선생 함께해서 만든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그 이념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이념형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그 대북 정책의 역사 속에서 그 실천들을 다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이 시점에서 뭐가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방법론, 우리가 뭐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다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제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논의의 전제가 되는 그러한 그 각국 상황, 즉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저는 그렇다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설득력 있는 것이었고요. 제가 이 신 선생 발표하신 정책 전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걸 왜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무슨 뭐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빼고라도
이미 2년을 넘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하에서 대북 정책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떠했는가에 대한 피드백, 다시 말해 점검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사실은 정책을 해놓고 나서 점검을 하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책이라는 건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책이 옳았다, 이 정책이 가치지향적으로 난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할 때 그러면은 지난 2년여간 했던 것, 다시 말하면 일단은 대북 제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뭐 신 선생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북한이 굴복하고 좀 잘못했다가 빌길 바래서 하는 건데, 또 좀 고통받길 바래서 하는 건데, 북한이 굴복 대신에 더 큰 소리 치고 있고, 북한이 못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걸 뭐 굳이 통계로 따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 갔다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관계는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 11월 달에 북중 국경을 특히 뭐 그냥 단동이나 이런 데만 갔다 온 게 아니라 국경을 세밀하게 관찰해 봤는데, 다녀오시면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지금 북중 간의 관계가 밀접해져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제재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재가 좋다 나쁘다 이잖아요. 제재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재 실패한 정책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꾸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실패한 거를 갖다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이 제재를 가하지만 그들이 나쁜 건 사실이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아니 북한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더 큰 소리 치고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강화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우리는 항상 북한 절대 핵 안 되라고 말은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아무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단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육자담이라도 하면은 쟤네들이 거짓말을 해도 육자담 나온 북한한테 너희 말이야 지금 하고 있지라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육자회담 자체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나오는 거 갖다가 전제 조건 걸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소리로 항상 외치고 있어요. 북한 핵 문제 안 된다, 핵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실제로는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북핵 능력을 악화됐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한미 양국이 북핵에 대해서 말은, 저는 정말 제가 현인택 장관님하고 불을 지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거, 북핵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된다, 절실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북핵 문제에 대한 지금 태도는 모럴 해저드에 가깝다. 북한에 대한 욕만 하고 있지 그게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거는 국민들이 욕하면 됩니다. 정부는 욕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 때문에 결국 정책 전환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신 선생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레토릭이 강하다, 내용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경청해서 듣고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처음에 제시할 때는 아마 이제 이것이 인수위 거치고 이러면서 좀 더 내용을 집어넣어서 구체화시키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최대석 교수라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처음 창안한 최 교수가 인수위에 낙마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이전 정부, 즉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그 부족한 틈을 갖다, 그 공간을 타고 들어가서 지금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상당히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레토릭들이 많이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과 실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얘기했던 어떤 주창한 기조가 조금 상이하게 모순되게 느껴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대북 정책을 하면서 중요한 건 어느 정책이나 그렇지만
정책과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략 틀 속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링키지 펑션이, 즉 연관작용이 부전증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작년 10월에 대화하기로 하고 접촉하기로 했으면 대북전단 살포 같은 걸 갖다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하려다 보니까 어느 건지 우선순위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건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조금은 희생되거나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게 하나 틀려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박근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신 선생 말씀하신 것과 연결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근데 또 이 말씀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은 한국 쪽 페리 프로세스 필요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거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요, 미국에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지역 현안 중에 하나고 지역 현안에 특화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리 장관을 특화시켜서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 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통일외교 안보 정책의 몸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정치력이 있고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사실은 안보실장이 책임이 돼가지고 바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판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것이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안보실장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재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이, 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안보라는 거는 국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이라는 건 물리적인 방어의 중심이 돼 있다면 안보라는 거는 국방도 하지만 플러스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안보 정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보실장은 국방과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김관진 실장이나 김장수 실장이나 다 아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경력이 국방 쪽에 있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즉 대화나 평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들으셨기 때문에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 보고나 이런 것도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표는 안 하셨지만 내용에 앞으로 이제 인게이지먼트의 로드맵과 관련해서 인도주의, 교육 문화 교류, 그다음에 경제협력 이렇게 쭉 단계식으로 가는 거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정책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시장 경제로 급속하게 나오고 있고,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 가지고 19개의 경제개발구라고 미국 투자를 받아야 되는, 물론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위 그 양강도 해산 맞은편 중국의 장백현이라는 데 가보니까 북한의 양강도 해산에 중국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양강도 해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북중 관계가 또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경계가 휴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북중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단계를 밟기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도 경제 발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 발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기여하고, 또 우리도 거기서 이익을 보면서 북한이 핵 문제고 뭐건 나오는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유인책으로서 오히려 동시다발적으로 인도적 협력도 하지만은 경제 협력을 같이 하는, 그래서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지금 그쪽으로 갔을 때 어차피 정책 상대는 북한이니까 북한이 좀 더 받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개성공단 얘기를 하지만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인력보다 더 많은 5만 명이 넘는 인력이 지금 중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력이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변한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제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필요한 인식이,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남북 협력을 얘기하고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남북 관계를 지금까지는 정치 안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봤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로지 3면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개척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한면 육지를 뚫어가지고 미래로 진출하는 그런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여는 마지막 이제 골든타임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보고 우리가 즉 북한한테 시혜적으로 뭘 줄 거냐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중심적인 관점에서 경제 관점에서 이제 남북 문제를 보고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뚫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북 정책이 진보 보수 좀 갈려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분야나 뭐 이런 것만큼 진보 보수가 명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이라는 그런 틀 기본 기조 목표 아래서 이걸 위한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것은 뭐냐?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진보 보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최근에 5.24 조치를 해제하자 그러면은 지금 신규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앙일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새누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쌀 지원 중단시켰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보수입니까? 그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나오는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문제를 갖다가 너무 우리가 북핵 문제를 볼 때 자꾸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는 있죠.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정권을 갖다가 그거 상당히 괜찮은 정권이다 이렇게 하는 친북, 우리 종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북한 정권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진보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또 신문에도 뭐라고 썼냐면 북한 정권이야말로 가장 수구적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수구적인 북한 정권을 갖다 좋은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수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머릿속에 선입견에 의해서 지금 진보 보수를 나눠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더 좋은 정책을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답이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이 뭐냐 갖고 싸우면서 그걸 갖고 철학으로 얘기하고 치환시켜 버렸거든요. 이걸 다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국익 중시로 보는 지혜 이쪽으로 좀 전환시켜야만 좋은 정책이 나오고 국민적 합의도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장관님 이야기하신 거 토론 하나 달자면 대북 제재가 다 실패했다. 그리고 육자회담도 실패했고 따라서 이제는 이 정책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이제 좀 강조를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이라는 팩트를 조금 그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너무 간과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90년대 그 1차 핵위기 때 중국 태도하고 지금의 중국의 태도하고는 우선 엄청나게 다르고 또 제가 이제 유엔 대사로 있을 때 이제 경험한 겁니다만은 제2차 핵실험하고 제3차 핵실험하고 나서의 그 유엔 제재의 그 결의의 내용 자체에서 중국의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중국 자체가 뭐 이제 변방의 무역 같은 거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이제 중국의 자세가 그 궁극적인 이제 개란터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차원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고 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끝이다. 이제는 뭐 제재가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쌓은 공이 지금까지 공이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 간과하시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숙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숙정 교수님은 지금 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데 뭐 성균관대학교 교수보다는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으로서 이 동아시아 연구원이 정말 그 적은 규모의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그 세계적인 그 싱크탱크 대회 이번에 몇이었죠? 세계에서 60이요. 예, 세계 60인데 60위가 대단한 겁니다. 60위에 이제 랭크가 되셨는데 아주 그 로코모티브로서의 그 공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지난번에 이
새로운 남북관계 신뢰 구축 문제에 관해서도 또 좋은 책을 연구원에서 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숙종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도 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토론자를 역할을 하고 또 수업도 또 하고 해서 지금 목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평소엔 이거보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오늘 또 박인국 총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 해서 제가 처음에 저는 대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우리 또 제가 여기 장학생 출신이어서 좀 장학생 출신 중에서도 또 국제관계를 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와달라 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우리 신규혁 선생님은 또 에이팍에서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이념적인 그 지향성에 상관없이 그 보수 인사나 진보 인사나 적극적으로 초청하셔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신 공간을 열어주시고 해서 그런 어떤 어프리시에이션 감사의 뜻도 있고 우리 데이비스는 또 오랫동안 친구고 또 우리 이종숙 장관님은 또 전직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고 또 우리 현인택 장관님도 또 존경하는 또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던 선배님이고 해서 이럭저럭 해서 다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제가 좀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무슨 대변인은 아니지만 만약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그런 포지션도 취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신규 교수님께서 자 주변 정세가 안 좋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 그러고 밤낮 핵 불용한다 그러고 지금 다 이렇게 미사일도 북한이 능력이 좋아지고 이제 핵탄두도 소형화될 수 있어서 미국의 굉장히 위협이 될 거다. 이미 그건 제가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을 때 페리 장관님께서 와서 그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북한이 그렇게 능력이 크는데 우리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도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육자회담이라는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육자회담을 통해서 내린 성과가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 국제사회나 북한의 핵무기는 안 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뭐라 그럴까 오너십을 가진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오너십을 주장하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너십을 그럼 한국이 해라. 한국이 뭔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해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한국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까? 북한에 갖고 있는 레버리지 한국이 얼마든지 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북핵 문제를 풀고 싶어도 그간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태한 태도는 상당한 무시 정책이었어요. 미국화를 상대하겠다. 아니 중국말은 좀 듣겠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없는 한국이 지금 나서서 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드라이브 시트에 운전석에 앉겠다. 그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 능력, 커패시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난 두 정권에서 지금 장관님들, 통일부 업무를 맡으신 장관님들이 나오셨지만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불이 잘 안 지펴진다. 그러면은 왜 불이 잘 안 지펴지냐? 이것은 미국도 대북 핵을 포기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북한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북한 핵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다. 거의 진짜 좀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에 나서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정부가 들었을 때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신규 선생님이 페리 프로세스를 해보자. 근데 사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페리 프로세스나 좀 본질적인 건 같습니다. 뭔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서 뭔가 뭘 풀어보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엔 저는
뭐 현 정부의 어떤 뭐 인수위에도 없었고 캠페인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냥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번 더 신뢰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정권에서도 해봤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해봤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봤다. 그런데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가지면은 뭔가 북핵을 용인하진 않겠지만 모든 대북 정책의 핵 문제를 걸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뭔가 아이스를 브레이크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출발했어요. 좋은 출발이었어요. 자, 그래서 남북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월크합니까? 우리는 확고한 억지력을 갖고 있겠다. 자, 억지력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교류 협력을 하겠다. 사회, 문화, 경제 교류 다 있습니다.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다. 신뢰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한 긴장 완화와 그래서 뭔가 통일로 가는 그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억지력에서 지금 뭔가 교류 협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의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능주의적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핵 문제 같은 거 옆에다 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기능적인 걸 해보자. 그래서 경제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기욱 선생님께서 지금 tailored engagement, 맞춤력 관여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신 게 사실은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서 모자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남북한 교류기금에서 많은 지출을 해오고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DMZ 평화공원이나 아니면 철도를 잇는다든지 아니면 낮은 하산 쪽에 뭔가 중국하고 뭐 경협을 한다든지 중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뭔가 변방부터 시작해서 뭔가 북한도 거기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한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는 사실은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토릭은 아니고 굉장히 실용주의 프로젝트로 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기능주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북한이 왜 덥석 받지 않느냐? 저는 북한이 그 핵을 과연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그 레짐의 서바이브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자, 그러면 경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냐? 아까 이제 이 장관님께서 이종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최근에는 경제가 좀 시장도 그렇고 좀 활성화된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병진 노선으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성공할지 그 성공이 남한하고 한국하고 경협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이 될지 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자,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에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올해 신년사를 보면 김정은이 우리는 그 고위급 접촉도 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통일에 가는 큰 통로를 열겠다. 그래서 이제 70주년에 똑같이 남북한이 뭔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시안 게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대 안 했는데 이제 북측에서 인사들이 내려왔고서 뭔가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신년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통일부 장관이 자, 그럼 통준이든 뭐든 한번 만나봅시다 민간끼리라도 그런 제안들이 올라갔었고요. 자, 그런데 신년사에 이제 조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보면 한미 군사 훈련 공동훈련 중지입니다. 자, 524 조치 해제, 그다음 삐라살포 금지 있습니다. 삐라살포 금지는 6.27 장관도 굉장히 막으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강압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제재했고 그다음 거는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한미 군사 공동훈련 중지 이거는 한국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한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끔 이 사람이 진짜 말할 의도가 있나 다시 회의를 갖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많이 524 조치 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저나 많은 그 대북 정책 하시는 분들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해도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이사 조치 해제 이 싱글 이슈에 너무나 목들을 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북한하고 뭔가 큰 결단을 내려서 하고 싶으면 오이사 조치를 그대로 두고 다른 여러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지, 결단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북 제재를 왜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지 못하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는 유엔에서 걸린 제재가 많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걸린 규제인데 그 규제랑 한국이 푸는 규제에는 그걸 조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회원국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고 신기욱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05년에 저기 보니까 뱅크 델타 뱅크 거기 했을 때 금융 제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 아버지가 김정은이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 금융 제재를 다시 할 때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 외화를 옮기고 하는 것에. 자,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사이버 제재를 할 수 있다. 너희만 해킹하느냐? 우리도 해킹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영향력이 없다고 저는 결코 생각을 안 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그것을 과연 오바마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오래 걸려고 할 것이냐. 그럴 때 한국이 워싱턴을 설득하면서 그쪽은 제재를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오이사 조치 해제도 풀면서 열심히 하겠다. 그건 설득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외무부 장관이 그런 생각을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tailored engagement 맞춤형이라는 것은 한국의 모든 정책의 단골 단어입니다. 맞춤 좋습니다. 맞춤형 그러면 맞춤형 you want to tailor to what? 그러면 어디에 너는 맞추고 싶으냐 보면은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답은 못 얻었어요. 저는 한국의 관료들도 툭하면 맞춤형이라 그럴 때 밤낮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맞춤은 뭐에 대한 뭐의 맞춤입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전개된 거를 보면 자, 국방적인 어떤 긴장화의 국방 밀리터리한 측면이 있고 경협이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고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거 이건 국제적으로 중요하니까 뭐 핵 문제를 얘기하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그대로 한국도 국제적인 놈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인권하고 북핵 문제나 다른 것을 분리하겠다는 거고 지금 박근혜 정부 포지션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이 이슈에 대해서 각각 분리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한 이슈에 맞춤을 해보자. 그것이 맞춤형의 에센스인지 아니면 거기에 표현하기를 이 많은 의제 간에 북한 문제는 국제적인 의제고 또 지역적인 의제고 남북한 간의 의제입니다. 근데 여기 적정선의 연계와 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적정선의 연계와 분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규 선생님이 아티큘레이트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또 이제 맞춤형 관여 정책이다 할 때 우리의 맞춤형이라는 것은 항상 국제사회 뭐 아니면 남한의 어떤 군의 정치나 여론도 보겠죠. 그런데 맞춤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북한입니다. 그러면 you want to tailor to North Korea's. 그러면 북한의 어떤 요소에 우리가 테일러를 할 거냐? 그럼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냐? 아니면 북한이 지금 남한한테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도가 진짜 뭐냐? 필요한 자원이 뭐냐? 그런 것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100번 말을 여기서 해도 그 어떤 효과를 갖겠냐는 것이죠. 저는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패널리스트 최상훈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AP 통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을 거쳐 현재 뉴욕 타임즈의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에 대한 특별 취재로 2000년에
플리처 상을 비롯한 국내 여러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이 쇼렌스틴 아태 연구소에서 이제 펠로우를 지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자, 우리 최상원 기자님 부탁합니다. 네, 최상원 기자입니다. 여기 정작 와서 보니까 제가 오길 자리가 아닌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패널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청중에 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좀 유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뭐 또 기자의 한 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뭐 약간이나마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갖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 교수님 강의를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패널로 온 게 아니라 기자로 와서 기사를 만약에 쓸 상황이었다면 무엇을 기사를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리 한국의 페리 같은 직책이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신 교수님의 그 말씀이 기사가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런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뭐 그 부분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더라도 그걸 좀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도 좀 와 있고 그런 거였는데 그 한국이라는 게 보면 그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이라는 모습이 상당히 두 얼굴을 가진 존재 같아요. 한편으로는 동포의 적이고 그 북한 어린아이들이 굶는 걸 보면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그래서 포용하고 결국은 통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주 그 인권 침해 국가적이고 독재 국가고 이상한 지도자가 이 정치 광대 같은 걸 벌리는 희한한 나라 같은 그 민족이라 부르기에 너무 좀 부끄러울 정도 그런 존재 그게 상반된 존재인데 그 대북 정책을 할 때는 남한은 항상 이게 이 두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갖고 있는 이 두 모습을 두 감정을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뭐 그게 양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죽기는 와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 시대에 그 첫 번째 그런 감정이 많이 쏟아지는 이제 그런 정책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책에 대한 그 후폭풍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이 이제 뭐랄까요 한국의 기대만큼 이렇게 잘 하지도 않고 얼핏 보기에 거짓말하기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평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한편에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정남이가 떨어지는 그런 존재 그런 감정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정책이 바뀐 것 같는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도 결국은 비슷한 이름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들여다보면 비슷한 MB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 정책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정책일까 뭐 기자들이나 전문가분들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공식적인 정보의 설명이나 첫 번째 느낀 점은 이수종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하셨지만은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야말로 신뢰를 열심히 노력해서 쌓자 그런 정책이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과연 신뢰 정책이 과연 그런 거 있을까? 신뢰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는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쉽게 말하면 정권 잡은 그 남한 정치 세력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뭐를 해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불신 정책, 불신에 기반된 정책이 아닐까. 한편으로 이런 정책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당선되고 취임 전후에 북한이 한 행동,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이런 정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뭐랄까요 좀 상당히 좀 프린시플된 그런 태도가 인기도 있었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무리가 없는 정책 같아서요. 왜냐하면 사실 뭐 말만 다르게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이 붙여놓은 이런 형용사를 붙였지만 결국은 뭐 신뢰 정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여진 걸 보면 미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인내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원칙 철학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건데, 요즘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요즘 또 이렇게 슬슬 흘러나오는 북한 붕괴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제대로 행동하고 나올 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 때까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적 인내를 갖고 이렇게 뭐랄까요, 인내를 갖고 지켜보자 하라는 이런 게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보면 이렇게 북한의 붕괴론 이야기가 나오고 슬슬 나오고 하는 게, 저는 기자로서 좀 의심을 많이, 평소에 기자라는 게 의심을 하는 대가로 월급 받고 먹는 사람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붕괴론 같은 게 이게 정권 가진 사람들이 5년 동안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놓는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곧 망할 수 있는 정부니까, 예, 참고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견디면 결국은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논리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저는 사실 대답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붕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나, 이런 거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둘러싼 많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재반복되고 있는 그런 논의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을 둘러싼 논의나 분석이나 주장이 나올 거는 다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학자로서 여러 가지 학자분들이나 당국자분들의 여러 논의 사항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북한 기사를 가끔씩 이렇게 꾸준히 써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분석할 게 더 뭐가 있는가? 주장은 다 나와 있는 건 아닌가? 한국이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분석 그만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좌우가 북한을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사회는 항상 북한은 좌우가 서로 공격하는 무기의 그런 도구로 쓰였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좀 그만두고 이제는 지금 많이 나온 분석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 합의점을 정해서 그걸 좀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왜 그런 게 필요한가 하면, 뭐 이수정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금방 핵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조만간에 버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곧 그러면 확 무너주느냐, 이것도 여기에 뭐 사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희망사항이라는 건데, 정책을 희망사항의 바탕을 둬서 정책을 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언론사에 계속 근무를 해온 사람으로 볼 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 저도 그런 기자의 위치에서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나서서 해결해 줄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죠. 북한에 대한 애틋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 문제는 한국의 문제죠, 그야말로.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한국이 나서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열심히 나서서 이렇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그런 가 중요하냐?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테일러된 인게이지먼트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들고 나오면, 제가 오늘 교수님 말씀을 한 걸 들어보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을 해오면서 보인 태도를 볼 때, 지금 신 교수님이 제안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죠. 엄청난 걸 많이 그게 협상의 수순인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걸 많이 왕창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 남한 상대하는 쪽에서 이게 힘을 갖고 협상을 하려 그러면 이게 남한 내에서 그리고 남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된 그 뒤에서 힘을 믿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페리 다음으로 지금부터는 북한하고 좀 협상을 할 분들은 미국처럼 이 최소한 초당적인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합의된 어젠다를 갖고 합의된 포인트 토크 포인트를 갖고 나가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그런 분들이 나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그럼 이게 가능할까? 지금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몇 년 동안 보면 뭐 북한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의 싸움의 대상이자 서로 공격하기 위한 그냥 싸움판의 대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의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스캔들을 보십시오.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2007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된 그 논란으로 나라가 거의 몇 달 동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위에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모든 게 심지어 요즘 와서 사드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고 결국은 모든 게 북한을 둘러싼 남한에서의 그 분단이 돼서 서로 싸우는 그런 걸로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게 한국적인 현상이니까 저는 과연 이런 페리 같은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기도 하면서 저는 최근에 희망을 가진 게 김영란법 통과되는 걸 보고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김영란법이 아주 문제가 많고 이렇게 앞으로 고쳐야 될 게 많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러면서도 이 법이 결국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서 통과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대북 정책도 좀 서로 지금부터는 분석은 좀 그만들 하시고 이미 분석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치권이나 여야가 또는 좌우가 모여서 진보와 보수가 모여서 좀 합의된 그런 좀 안을 좀 들고 나올 시기가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8분을 지났습니다. 6시 8분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숨배를 돌리면 또 한 30분 갈 것 같아서 우선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걸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한번 쭉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화대학교의 이슬리 교수가 이 페리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페리 프로세스가 그 로버스트한 그런 이 결과를 얻은 거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코오디네이션이 이제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프로세스에도 페리 프로세스에 일본을 좀 포함시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익명으로 한 분은 이 한국이 아까 말한 스마트 돌핀이 되는데 스마트 돌핀을 꼭 혼자 될 필요가 있느냐? 유엔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 우방과 같이 갈 수 있는 스마트 돌핀이 될 수는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인터넷 국제 사회가 충분한 그런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보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도 좀 확실하게 좀 상황을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 경제 전략 중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 공군대 총장이신 최명상 총장께서는 이 북핵 폐기를 위한 어떤 레버리지로 북한의 민주화 인권화 문제를 제스민 혁명처럼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레버리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중에 한 명은 거절할 수 없는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제한이 과연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위스 대사 앰베서더 알레딩 addressed to Professor 현인택. Could you explain concretely how you will solve the nuclear problem through concrete measures?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데일리 NK라고 그랬습니까? 이재 씨라는 분이 물은 거는 그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그 fundamental reason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justification이나 이런 development를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느냐. 되게 이런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신 교수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시간 얼마 쓸 수 있습니까? 한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에. 주발표. 사실 뭐 이거 다 인게이지를 하려면 또 한 30분 필요한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굉장히 그 실용적인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북경에 갔을 때하고 그 동북 삼성에 갔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이제는 사실 국제사회에 그 지위가 있으니까 뭐 UN सँ션에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의 일종의 이제 소위 그 관변학자들을 보면 굉장히 그 북한을 비판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국 언론이 굉장히 많이 받아 쓰는데 저는 중국이 일부러 그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는 무조건 북한을 감싸겼기 때문에 그런 UN सँ션도 하고 관변학자를 통해서 북한 비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종수 장관 말씀한 대로 그 동북 삼성 쪽 가보면은 엄청난 그 북중 교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점점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중국 경제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거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북한의 핵에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 비핵화를 중시하는 나라들의 지지를 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럼 맞춤형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맞춤형이라는 거는 이제 외교 안보 상황에 맞는 거를 하자는 건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처음에 어느 선까지는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과연 그 어느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뭐 그 어떤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뭐 공공보건이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 합의할 수 있는 선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핵 문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컴포트 존이 뭔지를 좀 합의를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하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정부도 분리해서 지원하겠다 해놓고는 실제로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핵과 연계 안 시켜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하자. 거기에 대한 여야 간 뭐 국민적 합의가 100% 아니더라도 7, 80% 합의를 하면 한 다음에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원해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봤으면.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말만 계속하고 북한은 못 믿기 때문에 못한다고 있는 게 대해서 참 그렇고 아까 그 통일준비위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프로젝트만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북한하고는 사실 신뢰를 갖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실리. 그러니까 저는 결국 북한 친구들이
서로 사실 남북한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만약에 실리적인 게 있으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가 개성공단인데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남북한이 신뢰가 커져가지고 그게 재개가 됐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악화됐죠 사실. 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신뢰 위주로 가는 것이 맞고, 저는 분명히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독재 정권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상당히 실리를 추구하는 정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도움이 되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 문제가 쉬우면은 아마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계속되었을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하는 우리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결국은 한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스칼라 피노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 문제를 이제 질문하면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Monday, Wednesday, Friday는 굉장히 optimistic하고 Tuesday, Thursday, Saturday는 굉장히 pessimistic하다. 근데 Sunday는 I'll take a break.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썬데이도 브레이크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렵지만은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 장관님 얘기해 주시죠. 아까 우리 질문에 무슨 concrete measures 뭐 그런 질문도 나왔고, 또 이제 북핵을 근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뭐 그런 질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또 우리 아까 이종석 장관님 말씀 중에 이제 제재 문제를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혜를 우리 이 장관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재가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조금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자칫해서 제재 무용론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하시지는 뭐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제재를 했느냐, 이게 저는 첫 번째 질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적인 컨센서스 이루어야죠. 국제적인 지금 참여 국가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제재는 이제 그런 유형의 제재를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느슨한 제재,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와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또 천안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오이사 조치 같은 그런 정도의 제재에 그쳤기 때문에 효과도 그런 정도로 났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북한의 현 상태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제재 실패의 결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간에 해온 소위 말하는 제재, 이게 모든 게 다 제재 탓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일부 효과는 영향은 저는 이제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중무역이 활발하다, 북한 지금 김정은 정권이 평양에 가봐라, 저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문제와 이제 연관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크사이드를 보면 지금 북한이 지난 20여 년 동안 소위 국제 외교 또 국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또 경제가 좀 나아졌다.
여전히 계획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공산주의 체제인데 계획 경제가 무너졌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고요. 또 뭐 인력 송출, 그야말로 궁예지책으로 결국 인력 송출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5만 명을 해외 내보내면 얼마나 북한 정권은 불안하겠습니까? 부패공화국이 됐고 지방은 완전히 피폐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것이 다 제재 때문이냐 또는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북한의 현 상황이 뭐 그렇게 지금 그야말로 핵 강국으로 자기들 말로 가겠다는 정도로 지금 안정적이 돼 있지 못하다.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야말로 북한에게 어떤 무슨 그게 대화의 테이블이든지 아니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또 북한이 어떤 4차 핵실험을 했다, 또 무슨 장거리 미사일 다시 쏘았다 했을 때 과연 그에 적절한 제재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누가 나서서 하느냐, 또 어떻게 국제적 세력들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힘을 합치도록 할 수 있느냐. 우리 국내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려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또 국제적인 세력들을 잘 규합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어떤 길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 되고, 그만큼 지금 저는 북한의 사정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다만 여기서 뭐 저는 꼭 제재를 위한 제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떤 마지막 노력을 가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을 때 그 여지가 저는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길로 어쨌든 간에 노력해 봐야 된다. 쉬운 길은 없지요. 쉬웠다면은 북한 핵 문제가 지금 20몇 년을 이렇게 끌고 가겠어요? 북한으로서도 막 정권 절명의 어떤 순간에 와 있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도 그런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비관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걸로 제가 좀 이해하면서 혹시 또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계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먼저 그 신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실리를 중심으로 봐야, 실리를 취해야 된다, 실리를 말씀하셨는데, 실리가 쌓이면 사실 실리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도 서로 협상이 있고 그런 거라고 보고요. 실리가 쌓이면 신뢰 체계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역시 실리가 중요하고 상대의 실리가 뭐고 나의 실리가 뭐냐를 따지는 게 저도 중요하다는데 아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박 대사님께서 육자회담 실패, 저는 육자회담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재 실패를 말씀드릴 때 제재 실패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합리적인 정책이 뭘까? 저 자신도 뭐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NSC에서 3년간 통일외교 정책을 한번 주관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그러면서 항상 느낀 건데, 경제하는 사람들은 매년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목표 달성 얼마큼, 목표 대비 얼마를 달성했나를 따져봅니다. 통일외교 안보는 그렇게 따지는 게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도 제재 같은 건 충분히 따져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책을 구사해 왔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목표 대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헌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고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제재하지 말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갖다가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제재를 뭐 제재 성격을 바꾸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포기하든지, 아예 단 한 번도 정책을 점검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점검을 못 받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재를 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히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여기서 전무가연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이 어떻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통계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서방은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만이 유일하게 지금 개성공단을 가지고 있는데 서방의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사실 아까 이수종 박사님이 미국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남아 있는 거 없습니다. 이미 제가 정부에 있었을 때 2005년, 3년, 4년, 5년, 6년 이 시기에도 이미 미국의 대북 제재 수단은 거의 다 소진되고 유일하게 남았던 것이 바로 금융 제재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북한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 돌려놨어요. 이미 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대북 제재하는데 왜 그러면 실패를 하느냐? 아까 박인국 대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중국에 대해서.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죠. 2009년 이후에 중국은 저는 2009년에 2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지도부가 다 아시는 것처럼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북한의 붕괴를 불사하고 핵포기를 갈 거냐? 아니면 북한 체제 동결을 막는 데 방점을 둘 거냐? 중국은 결정했습니다. 후자로. 북한 체제가 우선이다. 시진핑이 뭐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북한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시지만 그거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의 동요를 유발시킬 만한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북중 관계에서 오래전부터 정해져 온 겁니다. 제가 뭐 북중 관계에 대해서 저도 물론 북중 관계 책도 냈고 그렇지만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2003년에 제가 정부 인수위에 있을 때에 그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베이징에 가서 만났습니다. 몇 분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야말로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 전체 대외 원조에 얼마를 자기들한테 주는데 말이지. 이 우리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북중관계 연구자인 제가 볼 때 야 이제 북한 끝났다. 저렇게까지 저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고 제가 돌아와서 제가 몇 년 경험을 하면서 물론 여기서 저보다 더 중국을 잘하시는 외교관님들도 많으시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건 다 지도자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지도자들을. 그러나 전략적 동맹사에서는 지도자의 그러한 생각이나 언술이 실제 상대방의 정책에 미치는 투사되는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제가 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미관계 나쁘다고 그러셨지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제 내용은. 왜? 양 지도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은 전략적 동맹 관계에서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만큼 구조적 결착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북중 관계는 정치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고 그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경제적으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다 이행한다고 하고 또 유엔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못하면서도 왜? 일반적인 상권에는 절대로 막을 수 없거든요. 이 유엔 결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의 제재나 우리의 제재라는 거는 북중 관계만 결착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으로. 중국 경제, 북한 경제만 중국으로 예속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 왜? 북한을 둘러싼 경계는 휴전선만 있는 게 아니다. 북중 국경이 있다. 근데 국경은 터져 있다. 이거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한번 정책을 보자.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저는 그 점에서 신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종 교수님. 이미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특별히 추가할 건 없고요. 저 신교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뢰보다 실리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실리라는 걸 갖고 어떻게 지금 김정은도 설득하고 또 한국의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뭐 그 60%건 70%건 그거를 합의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아마 지금 정부의 성격은 굉장히 원칙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를 저버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여기 뭐 저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그렇고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도 그렇고 신뢰라는 것이 모든 지금 외교안보 정책의 키워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남북한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뢰라는 것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기서 또 도발을 했다.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배반을 했으니 이것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꾸 경험적인 근거로 해서 신뢰를 못하는 그러한 신뢰도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비록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기꺼이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남북한 관계든 한일 관계든 뭔가 그런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뭔가 한국이 먼저 나갔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점에서 현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대북 문제를 보면 오이사 조치 같은 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토론이나 이렇게 와서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 이쪽 말 들으면 맞는 거고 이쪽 말 들으면 맞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북한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그 사실 햇볕 정책이나 그 MB 정부의 비핵화 3천이나 지금 신뢰 정책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게 그 각각의 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남한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그 정치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에서 A 의견이 맞느냐 B 의견이 맞느냐 정답은 있는 것치가 않아요. 그 북한을 상대할 때는 그 어느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의견에 좀 합의를 모아서 북한과 상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재 문제도 같은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이 제재가 얼마나 북한을 아프게 하고 북한에 벌을 줬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토론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렇게 논란을 벌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벌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냐도 중요하지만은 벌을 주는 당사자 본인이 얼마나 저 사람이 이만큼 하면 내 생각에는 벌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제재를 충분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국 내에서 이만큼 하면 됐다 아니면 더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는, 물론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육자회담이나 북한을 다루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보면 소위 말하는 6개국 육자회담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는 한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일관적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국내에서 별로. 미국이 뭐 요즘 와서 북한이 그런 그 기술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분란시키는. 그래도 미국이 그게 좀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도 결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아주 일관적이게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남한만, 대한민국만 갈라져서 주구장창 싸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그 학자분들이나 전직 관료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저명하신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게 제 조그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peak in Korean or you may speak in English. Okay, it's up to you.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인권 문제 갖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좀 더 가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책에다 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요즘 미국이 그 북한 인권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다루게 됐어요, 최근에. 근데 그것은 그 뭐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근까지 뭐 한 2, 3, 4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언젠가는 북한하고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지도자들은 그 희망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인권 문제 크게 다뤄도 뭐 괜찮지 않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다 쓴 것은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앞장서서 문제로 다룰 것은 대한민국보다 뭐 예를 들어서 구라파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권 문제로 다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물론이고 딴 나라들도 이게 뭐 인권 문제보다는 뭐 남한의 그 경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결국 그 대한민국한테 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은 적절하게 그 인권 문제로 다루고 그런데 그 앞장서서 하는 것은 뭐 구라파 같은 그 국가들한테 그 맡기는 것이 좋다. 저렇게 썼습니다. 이미 30분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30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재단의 친구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뜨지 않고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군데 좀 불을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불이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한국이 리더가 돼야 될 것이냐 아니냐, 또 제재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중국의 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다는 뭐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는 제재의 효용성이 있든 없든 또 중국의 역할이 대단하든 안 하든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국난을 맞아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한다거나 또는 먼 훗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최상훈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국내적 합의를 좀 또 염두에 둠으로써 우리의 배심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데에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국내적 이 의견이 갈리는 그런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뭐 미국도 양쪽으로 갈릴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최대한으로 좀 최대 공약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데서 우리가 겸허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재단이 이렇게 모처럼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뭐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좀 기탄 없는 서로 토론들이 좀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정치적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압력을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여론 형성을 하는데 기여했으면은 저희들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소집된 회의입니다만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중지를 모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레코그나이즈를 잘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40분이 넘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정세원 장관님하고 또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토마스 셰퍼 주 북한 독일 대사가 끝까지 자리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와인 하실 때 좀 더 기탄 없는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Mr. Ambassador, can you raise your hands so that my friends could easily recognize you? Okay. 다시 한번 이렇게 짧은 노티스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어진 데 대해서 또 저희 재단에게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